화를 내지 않는 남자. 옛날 어느 마을에 화를 잘 내는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사나이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아내에게 툭 하면 화를 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성화를 견디다 못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못마땅하면 어디 한번 당신이 하는 일이랑 나랑 하는 일을 바꿔서 해봐요. 내가 오늘부터 밭에서 일할 테니 당신이 집안일을 해보세요. 사나이는 콧방귀를 뀌며 아내를 비웃었습니다. 그깟 집안일이 뭐가 힘들다고. 내가 얼마나 집안일을 잘 해내는지 두고 봐. 아내는 밭으로 일하러 나가자 사나이는 집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뭐부터 시작하지? 버터부터 만들어 볼까? 사나이는 버터통에 크림을 넣고 한참 동안 휘저었습니다. 목이 마른걸. 맥주를 좀 마셔야지. 사나이는 지하실로 내려가 맥주통에 마개를 따고 컵에 맥주를 따랐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나이는 황급히 부엌으로 가보았습니다. 부엌 바닥에는 버터통이 떨어져 온통 크림이 쏟아져 있고 그것을 돼지 한 마리가 날름날름 핥고 있었습니다. 이 못된 녀석, 이런 짓을 하다니. 사나이는 돼지의 엉덩이를 발로 힘껏 찼습니다. 돼지는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사나이는 휴 하고 한숨을 쉬며 엉망이 된 부엌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손에 들려있는 맥주통 마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나이가 지하실로 뛰어내려가 보자 이미 맥주는 바닥에 모두 흘러내려서 통 속에는 한 방울의 술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사나이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버터통에 새로 크림을 담아 천천히 휘저었습니다. 아참, 소에게 먹이를 아직 안 줬구만. 사나이는 부랴부랴 외양간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나이는 소를 목장까지 끌고 가기가 귀찮아졌습니다. 지붕 위에 푸른 풀이 잔뜩 나 있으니 지붕으로 끌고 가야겠다. 사나이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버터통을 등에 짊어졌습니다. 언제 다시 돼지가 와서 버터통을 엎어놓을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잠깐, 소를 지붕에 끌고 가기 전에 물부터 먹여야지. 사나이는 우물로 가 물을 기르려다가 그만 버터통 속에 들어있던 크림을 몽땅 우물 속에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버터 만드는 것은 집어치워야지. 할 수 없군. 수프나 만들어 볼까? 사나이는 소를 지붕 위에 메어놓고 부엌으로 돌아와 냄비에 물을 부은 뒤 불 위에 얹었습니다. 그나저나 소가 괜찮을까 몰라. 불을 뜯어먹다가 지붕에서 떨어지기라도 하면 큰일이잖아.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메어놓고 와야겠어. 사나이는 지붕으로 올라가 밧줄로 소의 목을 묶은 뒤 밧줄 끝을 굴뚝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돌아와 내려진 밧줄을 자기 허리에 붙들어 메었습니다. 사나이는 콧노래를 부르며 냄비에 밀가루를 풀고 휘휘 저었습니다. 수프라도 잘 끓여놓으면 아내가 뭐라고 하진 않을 거야. 그때였습니다. 사나이는 벼랑간 휘청거리다가 바닥에 꽈당 넘어지더니 굴뚝 속으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지붕 위에서 소가 미끄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나이는 굴뚝 속에서 거꾸로 대롱대롱 매달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침 밭에서 힘들게 일하던 아내가 점심을 먹으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왜 소가 지붕 위에 올라가 있지? 아내는 급히 지붕으로 올라가 낫으로 밧줄을 끊었습니다. 그러자 사나이는 불 위에서 끓고 있던 냄비 속으로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사람 살려! 아내는 남편의 비명소리를 듣고 부엌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부엌 바닥은 크림과 스프가 뒤덤벅되어 섞여 있고 남편은 냄비를 머리에 뒤집어 쓴 채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나이는 큰 화상을 입고 몇 주일을 끙끙 앓았습니다. 그 뒤로 사나이는 아내에게 다시는 화를 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토끼, 여우, 말, 원숭이. 깊은 숲속의 높은 나뭇가지에 원숭이 한 마리가 앉아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 숲속에는 남을 골탕 먹이고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여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는 여우를 혼내줄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우를 혼내줄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마침내 원숭이는 아주 좋은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까운 굴 속에 살고 있는 토끼를 찾아갔습니다. 토끼야, 내 얘기 좀 들어봐. 여우를 혼내줄 좋은 방법이 있어. 그래? 정말이야? 토끼는 동그란 눈을 더욱 크게 뜨고 원숭이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원숭이의 말이 끝나자 토끼는 얼굴을 찌푸리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걸? 정 못 믿겠으면 나를 따라와봐. 내가 여우를 찾아 나설 테니 너는 저 산 꼭대기에서 지켜보고 있어. 원숭이는 여우를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마침 여우가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어슬렁어슬렁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우님. 원숭이는 여우에게 뛰어가 다정한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여우님,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우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게 뭔데? 그건 바로 말의 엉덩이살이에요. 그런데 그건 먹기가 여간 힘들지 않아서. 여우는 침을 꿀꺽 삼키면서 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먹기 힘들다는 거야? 원숭이는 옳지, 됐다 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글쎄, 말의 엉덩이살을 먹으려면 먼저 자기 꼬리를 말꼬리에 단단히 묶어야 된다지 뭐예요. 말이 갑자기 달아나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갑자기 원숭이는 목소리를 낮추더니 여우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여우님, 방금 이곳으로 오다가 풀숲에서 자고 있는 말을 보았어요. 기회는 지금뿐이에요. 여우는 헛기침을 하면서 관심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고작 말의 엉덩이살이라는 거야? 갈 길이 바쁘니까 다음에 이야기하자. 그리고 이 얘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마. 모두들 코웃음만 칠 게 뻔하니까. 여우의 말에 원숭이는 곧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우는 원숭이가 멀리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다가 허둥지둥 원숭이가 말한 풀숲으로 갔습니다. 이윽고 여우는 깊이 잠들어 있는 말을 찾아냈습니다. 여우는 말 곁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자기의 꼬리를 말의 꼬리에 단단히 묶고는 말의 엉덩이살을 덥석 물어뜯었습니다. 단잠을 자던 말은 갑자기 엉덩이가 화끈거리자 불이 붙은 줄 알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연못을 찾아 급하게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우는 제 꼬리를 말의 꼬리에 매단 채 말이 달리는 대로 질질 끌려갔습니다. 여우는 온몸이 울퉁불퉁한 땅에 부딪혀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원숭이는 여우의 이 꼴을 보고 배를 잡고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저 꼴 좀 봐. 여우가 나에게 속았어. 원숭이는 사실 멀리 간 척했을 뿐
그 근처의 나무 위에서 여우가 하는 짓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숭이는 기뻐서 나뭇가지 위에서 공중공중 뛰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땅에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그때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던 토끼는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북의 교훈. 옛날 어느 나라에 무척 수다스런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아침에 눈을 뜨면 잠자리에 들 때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떠들어댔습니다. 신하들은 임금님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느라 입이 부르틀 지경이었습니다. 그 무렵 히말라야 산속 연못에 거북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2마리의 백조가 연못에 먹이를 찾으러 왔다가 거북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거북아, 너 혼자 여기서 심심하지 않니? 우리 집에 놀러 갈래? 오, 정말? 하지만 난 날 수 없는데 어떡하지? 거북은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백조들도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듯이 우물거렸습니다. 그때 한 백조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네가 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게. 기다려봐. 백조는 어딘가에서 기다란 막대기 한 개를 물어왔습니다. 이 막대기를 꽉 물고 있어. 그럼 우리가 막대기를 양쪽에서 물어 너를 하늘로 끌어올려 줄게. 대신 절대로 입을 벌리면 안 돼. 거북은 백조들이 시키는 대로 막대기를 입에 꼭 물었습니다. 백조들이 막대기의 양쪽 끝을 물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거북은 너무 신이 나서 환호성이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때 땅 밑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이 하늘을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저것 좀 봐. 거북이 하늘을 나네. 정말 신나겠는걸? 거북은 아이들의 말을 듣고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입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야호! 내가 하늘을 난다! 그 순간 거북은 물고 있던 막대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거북은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아래로 사정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거북이 떨어진 곳은 공교롭게도 수다스런 임금님이 사는 궁전의 뜰이었습니다. 임금님은 재미있는 이야깃거리를 찾으러 뜰을 나왔다가 거북이 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임금님은 곁에 있던 나이 많은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거북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오? 나이 많은 신하는 평소에도 늘 임금님의 수다스러운 나쁜 버릇을 고쳐주고 싶어 했습니다. 신하는 기회가 왔구나 하고 생각하고 거북이 하늘에서 떨어진 사정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지혜로운 신하는 거북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유를 대강 짐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임금님, 이 거북은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다가 이런 꼴을 당했습니다. 사람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말을 많이 하다가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임금님은 지혜로운 신하의 말을 듣고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로 임금님은 쓸데없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백성들을 열심히 돌보았습니다. 한치 동자. 옛날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식이 없어 늘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물을 떠놓고 신령님께 빌었습니다. 신령님, 아기를 하나 점지해 주십시오. 손가락보다 작은 아기라도 좋습니다. 두 사람의 간절한 소망대로
할머니는 아기를 갖게 되어 할머니의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이렇게 고마운 일이 있나? 틀림없이 옥동자를 낳을 거요. 할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싱글벙글이었습니다. 마침내 할머니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키가 한치, 3.3cm 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사내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작지만 시간이 지나면 좀 더 크겠지. 우리 잘 키워봅시다. 옛날부터 작게 낳아서 크게 기른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기를 소중하게 길렀습니다. 아기는 무척 영리했지만 몇 해가 지나도 조금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은 아기를 한치동자라고 불렀습니다. 어느덧 한치동자가 15살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한치동자의 키를 재어보고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역시 이 애는 난쟁이인가 봐. 이런 아이를 낳게 하시다니 신령님도 정말 야속하시지. 영감님 말이 옳아요. 이 애는 세상에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말을 들은 한치동자는 생각했습니다. 나 때문에 부모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구나. 차라리 집을 떠나 부모님이 안 보이는 곳에서 사는 게 낫겠어. 다음 날 한치동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부터 더 넓은 곳으로 가서 여러 가지를 보고 듣고 배우고 오겠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좀 걱정스러웠지만 영리한 한치동자를 믿기로 했습니다. 한치동자는 바늘을 하나 달라고 해서 밀집을 칼집 삼아 그 속에 꽂고 허리에 찼습니다. 그리고 빈 공기그릇과 젓가락으로 배와 삿대를 만들었습니다. 동자는 공기그릇을 개울물에 띄우고 젓가락으로 노를 저었습니다. 공기배는 쏜살같이 빠르게 빙글빙글 돌면서 떠내려갔습니다. 배가 무사히 언덕에 닿자 동자는 배에서 내려 공기배를 머리 위에 삿갓으로 쓰고 젓가락은 지팡이로 삼았습니다. 한치동자는 넓은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으리으리한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재상의 집이었습니다. 동자는 재상의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가 큰 소리로 주인을 찾았습니다. 주인님, 계십니까? 한치동자의 목소리는 몸집과는 달리 무척 우렁찼습니다. 마침 마당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재상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거 참 이상한 일이군. 재상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커다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입니다. 발 밑을 보십시오. 재상이 발밑을 내려다보니 키가 새끼손가락만한 사람이 공기 삿갓에 젓가락 지팡이를 짚고 바늘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재상은 허리를 굽혀 동자를 손바닥 위에 올려 눈앞에 갖다 대었습니다. 아주 귀여운 꼬마 도령이군. 주인님, 저를 부하로 써주십시오. 동자는 대감의 손바닥 위에 두 손을 짚고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재상은 껄껄 웃으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래, 내 부하가 되겠다고. 좋다. 이렇게 해서 한치동자는 그날부터 재상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동자는 재상의 집에서 인기를 독차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상의 딸이 동자를 가장 귀여워했습니다. 동자는
딸이 읽는 책을 한 장 한 장 넘겨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자는 딸과 함께 절에 가게 되었습니다. 딸은 동자가 사람이나 말에게 밟힐까봐 옷소매 속에 숨겨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딸과 동자가 지나가는 숲속에는 도깨비 셋이 살고 있었습니다. 도깨비들은 딸이 오고 있는 것을 몰래 숨어서 엿보았습니다. 이것을 본 한치동자는 딸의 소매에서 뛰어내려 도깨비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도깨비들은 땅바닥에 누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깨비들은 동자가 달려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여전히 딸 쪽을 가리키며 수근거렸습니다. 저기 가는 아가씨와 아가씨가 데리고 가는 저 동자를 어떻게 하면 훔칠 수 있을까? 한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도깨비가 눈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물었습니다. 꼬마가 어디 있다는 거야? 저 아가씨의 품속이나 소매 속에 들어있겠지. 공할만 하니까 말이야. 나머지 다른 도깨비가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동자는 무척 화가 나서 도깨비들을 혼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자는 허리에 차고 있던 바늘칼을 밀집 칼집에서 쑥 뽑아 한 도깨비의 눈을 쿡 찔렀습니다. 다른 두 도깨비들이 엎드려서 눈을 움켜쥐고 떼굴떼굴 구르고 있는 도깨비를 걱정스럽게 들여다보았습니다. 동자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다시 달려들어 바늘칼로 두 도깨비의 눈을 쿡쿡 찔렀습니다. 도깨비들은 깜짝 놀라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팔을 흔들어대고 발로 차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거 안 되겠군. 어서 도망가세. 새 도깨비는 꽁무니가 빠져라 허둥지둥 도망쳤습니다. 그러다가 요술방망이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도령은 요술방망이를 주워가지고 재상의 딸에게 갔습니다. 동자야, 이건 도깨비 방망이잖아. 이것으로 뭐든지 갖고 싶은 것은 다 나오게 할 수 있단다. 동자는 잠깐 생각을 하더니 딸에게 말했습니다. 전 비단도 돈도 아무 필요 없어요. 제 키를 크게 해주세요. 딸이 방망이를 탕탕 두들기며 말했습니다. 키야 키야 커져라. 한치 동자 키를 크게 만들어주세요. 그러자 한치 동자는 키가 점점 커지더니 아주 의젓하고 늠름한 젊은이가 되었습니다. 동자는 재상의 딸과 결혼하여 시골에 계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셔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세 가지의 소원. 가난한 나무꾼 한 사람이 숲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커다란 느티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습니다. 저 나무를 베어다 팔면 좋겠군. 나무꾼은 나무의 밑동을 자르려고 도끼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난데없이 난쟁이가 나타나 두 손을 모아 빌며 말했습니다. 나무꾼님, 제발 이 나무를 베지 말아주세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나무꾼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이 안에는 저희 가족들이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귀중한 보물도 들어있어요. 난쟁이의 애처로운 모습을 보고 나무꾼은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원래 인정이 많은 나무꾼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약속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무를 절대로 베지 않으마. 고맙습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 당신이 이제부터 원하는 세 가지 소원을 들어드리겠어요. 난쟁이는 이렇게 말하고 어디론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녁 때 집으로 돌아온 나무꾼은 낮에 숲속에서 만난 난쟁이가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나무꾼은 아내와 함께 난로가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배가 출출해진 나무꾼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럴 때 큼직한 소세지 하나 먹었으면 좋겠네. 그러자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굴뚝에서 달가닥 소리가 나더니 소세지 하나가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나무꾼은 그제야 낮에 난쟁이를 만난 일과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던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나무꾼은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아내가 화를 냈습니다. 모처럼 소원을 들어준다는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소시지나 청하다니. 당장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했어야죠. 그러면서 홧김에 나무꾼을 보고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그깟 소세지 같은 건 당신 코끝에나 붙이구려. 그 순간 커다란 소세지가 곧 나무꾼의 코끝에 철썩 달라붙었습니다. 아내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지? 여보, 이걸 빨리 좀 떼줘. 콧구멍이 막혀서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어. 두 사람은 소세지를 붙잡고 힘껏 잡아당겼지만 소세지는 코끝에 달라붙은 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무꾼은 기가 막혀서 마지막 소원을 빌었습니다. 제발 보기 싫은 소세지를 코에서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소세지는 그제야 나무꾼의 코에서 툭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난쟁이가 들어주겠다고 한 세 가지 소원은 모두 이루어졌지만 모처럼의 행운이 그만 헛일이 되고 말았습니다.